네, 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임시성 고혈압 장애 할 차례이죠. 그래서 임시성 고혈압 장애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임시성 고혈압 장애도 임시성 고혈압의 정의 부분은 이제 별 2개 하시고요. 별 2개로 이해하시고 만성 고혈압이나 3대 원인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고 병태의 생리는 별 3개가 돼요. 별 3개. 그래서 기전까지도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기전. 뭐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죠, 이거를. 그래서 뭐 부종 체중 증가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뭐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흐린 시야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그랬을 때 그 기전을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를 보면 pH 진단검사가 있죠. 진단검사도 이제 일단은 이제 별 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간전증 증상 비교, 증상 비교하는 거, 이것도 이제 별 2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가관리 방법도 이제, 네, 별 3개인데, 여기에 자가관리 방법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시기죠, 시기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헬프 증후군이 뭔지, 그래서 증상은 별 2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 pH 약물에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pH일 때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하이드랄라진을 많이 써요. 혈관 확장제 쓰는 거 별 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은 아주 중요한 약물이죠. 이건 별 3개가 되는 거, 황산 마그네슘. 그래서 그 뒷페이지를 보면 황산 마그네슘이 있죠. 황산 마그네슘의 기전하고 독성 증상, 뭐 중화제까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또 신부관 반사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신부관 반사도 그렇고요. 그렇게가 이제 별 3개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258페이지로 오면요, 임시성 고혈압의 정의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 전에는 정상이었던 여자가 보통 이제 20주 이후에, 보통 임시성 고혈압 장애가 20주 이후에 생겨요. 20주 이후에 고혈압하고 이제 부종하고 단백뇨가 보통 같이 오죠. 고혈압하고 부종하고 단백뇨가 같이 와요. 그리고 애가 낳으면 그 분만하고 나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임시성 고혈압이 되는 거죠. 만성 고혈압은, 말 그대로 만성 고혈압은 원래 고혈압이던 사람이 계속 고혈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면 일단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 거는 임신성 고혈압. 원래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이 임신 때 또 고혈압이 계속 있는 거는, 그거는 만성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성 사막의 3대 원인을 보면 3대 원인. 그래서 지금 거의 3대 원인이 제가 아까 말했던 출혈하고 간염이랬잖아요. 그래서 상과적 출혈과 간염이 주로 이제 모성 사망의 원인이고, 이제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도 지금 사망의 3대 원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시성 고혈압이 중요한 거예요. 임시성 고혈압으로 이제 많이 사망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병태의 생리를 보면, 병태의 생리,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60페이지. 그래서 병태의 생리는, 그래서 엔도텔린하고 관련했어요. 엔도텔린. 그래서 이제 태반에서 엔도텔린을 만든다는 거죠. 태반의 관류가 감소가 되는 거, 태반에서 엔도텔린을 만들고, 이제 안지오텐신 2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원래 임신 시에 혈장량이 높아도 혈압은 상승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혈량이 많아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하고 이제 에스트로겐, 혈관 확장도 있고 안지오텐신 2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했었잖아요. 근데 PIH 산모들은 안지오텐신 2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가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얘네들을 주로 일으키는, 그래서 거의 PIH는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죠. 정신의 증상을 이제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 애들이 누구냐? 그래서 걔는 엔도텔린하고
안주텐신 2다 하시면 돼요. 엔도텔린. 그래서 엔도텔린하고 안주텐신 2다. 엔도텔린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태반. 얘는 태반에서 만들어진다. 태반도 뭔가 얘가 관류가 적어진 거야. 태반에서의 어떤 관류가 적어지니까 이 태반에서 엔도텔린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엔도텔린은 2가지 안 좋은 기능을 얘가 하는 거야. 안 좋은 기능. 혈관을 경련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혈관을 경련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리고 얘는 안주텐신2는 혈관 수축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죠. 혈관 수축시키는 거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혈관에 안 좋은 애들이 얘네들이 혈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전신은 다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 영향을 받은 뇌, 망막, 호흡기계, 폐, 신장, 간, 태반, 신장이 민감한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 혈관도 그렇고, 혈관 안도 그렇고, 혈관 안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혈관도 경련을 일으키고 혈관 수축의 민감성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죠. 안주텐신2가 혈관 수축하는 애잖아요. 안주텐신2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면 그래서 혈압을 올라가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혈관 안에 있는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하잖아요. 혈관에 있는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체액이 이동을 하잖아요. 간질 공간으로 체액이 이동하면 그러면 그 혈관에 있는 체액은 적어지잖아요. 그럼 전신에 있는 관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관류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얘는 거의 뇌에서는 뇌부종이 생겨요. 뇌부종이 생기는 건 이거 이제 아까 간질 공간으로 이동. 그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하면 뇌부종이 생기면 우리가 두통이나 심한 경련이 생길 수 있잖아요. 뇌세포는 민감화됐잖아요. 그 뇌부종이나 뇌 탈수는 다 발작, 뇌기능 저하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망막하고 신장하고 간하고 태반 얘네들은요 이제 혈류가 줄어드는 거에 민감한 애들. 혈류가 줄어드는 거. 우리가 아까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서 간질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체액량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체액량이 떨어지면 망막하고 신장, 간, 태반에도 이게 여기에 이제 체액량이 떨어지는 거야. 체액량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관류가 떨어지잖아. 관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망막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다 이쪽에서. 그래서 망막의 기능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눈이 안점이 보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거야. 눈의 안점. 그래서 우리가 혈액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망막이 기능을 잘 못해. 그리고 안점이 생기고 시야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신장도 그리고 신장도 그렇고 참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부종 얘기를 해줘. 부종하고 체중 증가가 되게 중요한 얘의 특징이잖아요. 부종하고 체중 증가가 되게 중요한 얘의 특징이죠. pH 하면 우리가 고혈압, 부종, 단백뇨 그게 특히 3대 증상이에요. 고혈압, 그다음 부종, 단백뇨가 pH의 거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종하고 체중 증가는 왜 생기느냐? 부종하고 체중 증가는 왜 생기느냐? 부종하고 체중 증가는 아까 간질 공간 이동하고 그다음에 혈중의 알부민 감소가 2개 합해서 부종 체중 증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체액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종 체중 증가가 일으키고 또 알부민은 왜 감소를 하냐면 신장에도 관류가 떨어지잖아요. 체액이 줄어들면 신장의 관류가 떨어지니까 신장에서는 사구체 여과율도 떨어지고요. 사구체 여과율도
떨어지고 단백뇨도 생기는 거야. 신장이 혈액 공급을 못하니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원래는 단백을 투과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제 기능을 못하니까 단백뇨가 생기는 거야.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가 혈중의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잖아. 혈중의 알부민 떨어지면 뭐야? 교질 삼투압이 떨어지, 수분을 끄는 힘이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질 공간에 체액이 있어가지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 신장에서 그렇고요. 그다음 간에서도 관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간도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간도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간에서도 이제 통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우상복부 통증이 거기 있죠. 그래서 간의 비대, 우상복부 통증이 있고, 간도 이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복부 통증이라든지 뭐 간의 비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효소 증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관류가 안 돼서라고 보시면 돼요. 관류가 잘 안 되니까 간의 기능을 못해서 얘가 뭐 기능을 잘 못하니까 간의 비대랑 우상복부 통증이나 간효소 증가가 생기는 거. 이거 태반에도 관류가 적으니까 태반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잖아.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태반 경색,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듯이 얘도 태반이 경색이 되어지고, 그리고 태아도 IUGR, 자궁의 성장 지연이 생기는 거야. 혈액 공급을 제대로 얘도 못 받아,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자궁의 성장 지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부종하고 폐부종은 둘 다 이제 기전이 비슷한 거예요. 뇌부종하고 폐부종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은 얘도 이제 아까 모세 혈관에서 손상을 받아가지고 모세 혈관에 있는 체액이 폐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폐부종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혈관 안에서는 혈액이 농축이 되겠죠. 체액이 없으니까 농축이 돼. 혈관에서는 그래가지고 여기 혈액이 농축이 돼가지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이런 것들이 생기고, 혈관 안에 뭔가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딕이 생기는 거야. 산지세 혈관 내 응고증, 딕이 생기고, 딕은 응고 과정을 활성화했다가 출혈이 막 생긴다고 했었잖아. 응고 과정 활성화된 응고에 관련된 애들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출혈이 생기는 게 딕이라고 했었잖아요. 딕이 오고, 그리고 또 체액이 적으니까 적혈구가 또 용혈이 돼. 적혈구가 파괴가 잘 돼. 적혈구가 파괴된 것이 용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용혈도 잘 생긴다. 농축, 딕, 용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pH 진단 검사. 우리가 pH 하면은 고혈압, 혈압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종이 오니까 체중 측정해야 되고, 단백뇨가 오니까 소변 검사를 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간전증 증상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한 자간전증과 중증 자간전증, 그래서 중증은 지금 한 개 이상 여기 있는 것이 있으면 중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경한 거를 한번 보면, 경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했던 3대 증상이 경한 거에 다 있죠. 3대 증상이 아까 고혈압하고 부종, 단백뇨라고 했었잖아요. 단백뇨가 이제 3대 증상이 있고, 또 이제 뭐 두통이나 태반 관리 부족 감소 정도는 있는 상태이고, 중증은 이제 아까 병태생리 있는 것이 모두 다 있는 거죠. 모두 다 있고, 또 더 심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자간전증 그 산모 그때 노산이어가지고 분만 후에 저희 있었었는데 약간 두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통이 있다고 했는데 분만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태어나는 날 경련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경련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모가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태어나는 날 일주일 있었는데 그거 못 잡고 태어나는 날 경련 오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가 평상시에 약간 머리 아프다고는 했었어요, 두통. 근데 BP도 좀 스테이블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태어나는 날 막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듀티가 아니어서 격려하는 건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했다 하더라. 듣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두통은 좀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PIH 산모들한테 두통. 그래서 이제 고혈압도 보면 혈압의 그 기준을 보면 경한 자간 전증은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고 하는 기준이죠. 140에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은 자간전증은 지금 160에 110. 160에 110이면 우리가 이제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은 우리가 160에 그때 100이었죠, 우리. 2기 고혈압은 160에 100이었잖아. 그것보다 지금 유한기 혈압이 10이 더 높네요. 160에 110. 상승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경한 자간 전증은 수축기 혈압이 지금 30 이상인데 유한기 혈압이 15 이상이고, 나머지는 부종은 조금 얘가 심하구나 보지 이거를 V까지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의존적 부종은 특히 밑에 다리 부위에 부종이 있는 게 특히 의존적 부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중 증가는 키로를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했던 거가 일주당 이제 0.4에서 0.5라고 했었잖아요. 그 기준점을 알면 되고, 그거보다 훨씬 이제 체중 증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신장에서의 그 단백뇨가 그래서 경한에는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정도인데, 이제 중증 정도 되면 걔는 그 옆에 있어요. 3 포지티브 이상이죠. 3 포지티브 이상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인 애들은 아까 말했던 증상들은 거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증하고 중증의 그 구분 다시 얘기를 하면요. 네. 경증하고 중증의 구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BP가 구분점이 되죠. 혈압이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단백뇨가 특히 단백뇨. 우리가 3대 증상이라고 하면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라 했었잖아요. 부종. BP는 그래서 얘가 140에 1기 고혈압. 얘는 2기 고혈압에서 유한기 혈압이 10이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축기는 30 이상, 유한기는 15 이상 더 높았을 때, 그리고 단백뇨는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까지, 얘는 보통 3 포지티브 정도 되면 우리가 중증이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중증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증은 여기에 있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는 거고, 얘는 여기에다가 두통 정도만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관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가관리 방법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증상이 어떤지를 이제 관찰을 해주고, 그리고 보통은 안정을 취하게, 경련이 생기면 안 되니까 경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안정을 취하도록 해요. 안정을 자축이나 자극 제거를 해주고, 또 너무 안정만 하면 안 되니까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발작은 어느 상황이든지 발작이 올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발작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작에 대한 대처를 좀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보면, 관찰은 여기서 나타난 얘기했던 증상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혈압, 체중, 단백뇨, 그다음에 여기서 태동. 우리가 태동은 앞에서 그 사도프스키하고 카디프 걔네 방법 얘기했었던 거에서 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당 2회 이하이면 우리가 질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상이 이제 3회, 1시간에는 3회 이상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고, 나머지는 증상에 관한 관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PIH 산모는 경련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극 제거. 그래서 자극이 없고 특히 조용하고 조명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PIH가 있는 그 방은 보통 우리가 1인실을 줘요. 1인실. 아무도 없게. 자극이, 다른 사람 있으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인실에 있게 하고, 그래서 항상 낮인데도 커튼을 막 어둡게 해놔요. 어둡게. 그래서 조명을 흐리게 해요. 어둡게 해가지고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축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자축의 자세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자궁에 의한 정맥하고 동맥에 그런 이제 눌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벼운 운동, 또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가볍게 운동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이 부분, 식인. 그래서 이제 단백뇨로 단백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단백을 준다는 거죠. 고단백 식이. 고단백 식이. 우리가 앞에서 성인에서 신증후군일 때는 어땠어요? 신증후군이나 사구제 신령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고단백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단백이 나가지만 고단백을 주면 신장에 부담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고단백은 주지 않고, 또 안 줘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준다라고 했었었죠. 적절한 이제 단백을 주는 거인데, 이제 PIH 산모는 고단백을 준다는 거죠. 고단백. 왜냐하면 단백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태아 성장, 태반의 성장에서는 단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단백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염분도 적당량, 염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지금 고단백 식이랑 적당량 염분이 특히 두 개가 더 중요해요. 수분도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죠. 염분을 제한하지 말라. 왜냐면 얘가 사실 부종이잖아요. 부종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뇨기계에서는 부종이를 염분 제한 걔네들 했었죠. 염분 제한. 걔네들 저기 부종이기 때문에 염분을 걔네들도 염분 제한 했었어요. 염분 제한. 그래서 비뇨기계 문제에는 거의 다 염분 제한이 있었어요.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부종이 있지만 염분을 제한하지 말라. 왜냐면 얘는 혈장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혈장에서 체액 유지가, 관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듐이 감소하면 물을 못 끓잖아요. 물을 못 끓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염분, 그래서 지금 혈량과 태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염분을 주도록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분 섭취도.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분 섭취로 이제 지금 신장에 잘 관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이렇게 관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뇨기계는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급성기 때만 수분 섭취 제한이었죠. 급성기가 아닐 때는 걔도 수분 섭취 제한하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부종이 심한 급성기 때만 수분 섭취 제한을 하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적절한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고, 또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질 음식하고, 그 다음 발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흡인. 그래서 발작 대처에는 흡인 장비란 산소 공급 장비, 이거는 우리가 성인에서 발작 환자도 흡인 장치라든지 산소 공급 그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는 혈압이 오르니까 항고랍제로서보다 하이드랄라지를 많이 써요. 하이드랄라지보다 IV를 주거든요. 하이드랄라지 쓰고, 그 다음에 경련을 막도록 하는 게 황산 마그네슘이에요. 황산 마그네슘 쓰고, 또 이게 너무 황산 마그네슘 너무 쓰면 중추신경계 억제되거든요. 억제되니까 이거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중화제로서 칼슘 글루코네이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랩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정도 이제 프랩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PIH 산모에 대한 간호가 주로 이제 하여튼 관찰하는 거는 뭐 이거에 대한 관찰, 태동하고 이거에 관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기하고 그 다음에 프레페에 넣는 거, 이게 주 간호가 된다라고. 자극 제거하는 거, 어둡고 자극이 없는 거 되게 임상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기는 그 고단백이랬어요. 고단백. 왜? 태아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뇨로 나가서 단백이 부족해서 고단백을 주고, 그 다음에 소듐하고 물은 적절량을 준다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체액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액 유지해가지고 관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듐하고 수분은 적절량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랩되어져야 하는 것은 흡인기 O2, 그 다음에 항고렙제 하이드랄라진, 그 다음에 항경련제인 황산 마그네슘 하고, 이거에 대한 중화제인 칼슘 글루코네이트,
이런 것들을 프렙 때 항상 있게 했거든요. 네, 그다음 헬프 증후군을 볼게요. 헬프 증후군. 그래서 헬프 증후군은 중증의 자간 전증을 우리가 헬프 증후군, 간 기능 부전을 수반한 중증의 자간 전증을 헬프 증후군이다라고 했고, 헬프 증후군은 이거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예요. 헬프 증후군. 앞글자 따서 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프. 근데 헬프인데 L이 두 개죠. 여기서 L이 두 개죠. 우리 원래 헬프와 L이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헬프 증후군은 L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헤몰라이시스, 용혈. 헤몰라이시스, 용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파괴가 되니까 적혈구 수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누가 올라가요? 적혈구 수치는 떨어지고 빌리루빈은 올라가잖아요. 용혈이 되면 빌리루빈 올라가고. 이건 엘리베이트 리버 검사거든요. 엘리베이트 리버 검사. 그래서 간 수치가 상승하는 거. 간 수치가. 그래서 우리가 헬프 증후군은 뭐였어? 중증의 자간 전증인데 간 기능 부전을 동반한 거다.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SGOT, SGPT가 상승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로우 플래트렛이에요. 로우 플래트렛.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거. 혈소판. 그래가지고 이제 혈소판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출혈이 생기겠죠. 혈소판은 왜 떨어지겠어요? 이게 딕하고 관련이 있겠죠. 딕이랑 좀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딕 그렇게 응고 과정이 있으면 또 걔네들 다 써버린다 했잖아요. 써버리니까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 혈소판이 떨어지면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것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pH 약물. pH 약물에서 이제 하이들라라제는 볼까요? 하이들라제는 우리가 고랍에서 얘기했었고, 얘가 혈관 확장제예요. 하이들라제, 혈관 확장제이고, 그리고 동맥뿐만이 아니라 정맥도 얘가 평활근을 이완시켜요. 동맥과 정맥을 이완시키네요. 동맥과 정맥을 이완시켜서 그래서 수축기 혈압도 감소시키고 이완기 혈압도 감소시키는 약물이에요. 수축기랑 이완기 혈압을 다 감소시켜요. 우리가 특히 동맥을 이완시키면 수축기 혈압이 이완기 혈압부터 다 감소하는 거죠. 정맥을 이완시키면 심장으로 기환하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심장으로 기환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또 박출하는 양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 감소시키고 동정맥을 다 이완시켜요. 그래가지고 하이들라진 병원에 있을 때도 아이비를 주잖아요. 혈압이 금방 떨어져요. 금방. 거의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이 약 주면요.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동정맥을 다 확장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황산 마그네슘을 보도록 할게요. 황산 마그네슘.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은 항경련제 중추신경 억제제. 그게 메인이에요. 그 기전에서 보면 여기 중추신경 억제제가 메인이고요. 칼슘 통로 차단제 효과도 있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걔는 부수적인 거. 메인은 중추신경 억제제.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제 이 메인을 꼭 써줘야 돼요. 칼슘 통로 차단제 효과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메인은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황산 마그네슘이 신경 전도를 감소시켜서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를 억제가지고 중추신경 불안정성을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활근을 이완시키죠. 평활근을 이완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자궁 이완가도 써도 돼요. 자궁을 이완시키고 자궁도 좀 이완을 시키고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이제 그래가지고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감소. 얘가 혈압제는 아니에요. 얘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기능이 조금 있다라는 거지 혈압을 완전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pH가 혈관 경련이잖아요. 경련인데 이 약은 약간 혈관을 이완시키게 만든다는 게 이완해가지고 이제 체액이 간질 공간인 것이 혈관 내로 이동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약을 주기 전에 심부검 반사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가지고요. 신경을 억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억제가 되면 바이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약을 줄 때는 심부검 반사로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를 인턴센이 보통 해요. 하고 나서 이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개건 무릎 밑을 이렇게 쳐가지고 발이 신전해야 되죠. 다리가 신전하고 무릎이 대퇴부가 수축 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양성이어서 신경계가 기능을 한다 해가지고 이 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은 IV로 줘요. IV로 주거든요. 그래서 독성 증상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하고, 그래서 독성 증상이 지금 뭐 중추기 억제하고 심폐기관을 억제하는 게 이제 독성 증상이고, 여기에다가 더 쓰면요, 오심구토, 열감, 홍조도 써주세요. 발안. 이 약이 또 많이 있으면 오심구토, 열감, 홍조, 발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옆에 써주시면 돼요. 그것도 오심구토, 열감, 홍조, 발안도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황산 마그네슘은 이게 잘못 과다 투여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줘야 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증상이 있는지를 항상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초기 증상이 오심구토, 열감, 홍조, 발안이에요. 뭔가 이렇게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렇게 중추신경 억제가 돼가지고 지금 부정확한 발음이 생기고 부정확한 발음, 불안, 기면, 의식저하가 생기고 심부검 반사 소실, 슬개검 반사 상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을 주기 전에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하면 이제 바이탈이 억제가 되죠. 그래서 호흡도 억제가 되고 맥박도 떨어지고 저혈압도 생기고, 이 약이 아까 칼슘 통로 차단제에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했잖아요. 너무 심하면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핍뇨는 이 약으로 인해서 핍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핍뇨가 되면 독성 증상이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황산 마그네슘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거든요.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신장이 배설을 안 되면 이 질환이 또 핍뇨를 일으키잖아요. 신장의 기능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배설을 이 약을 하지 못하면 이 약이 더 축적이 돼서 독성 반응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핍뇨의 기준이 시간당 소변량 부분 30cc 미만이었잖아. 그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제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라고 했어요. 중화제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고, 그래서 치료제 혈중 농도도 4,7 어렵지. 죽음과 삶, 생사 안에 있다 하면 되죠. 혈중 농도는 항상 마그네슘이 생사 안에 있다. 죽을 사람 7하고 생사에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투여하면 또 신생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신생아의 어떤 중추신경계 억제에서 바이탈을 떨어뜨리고 반사저하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한 pH 산모에서 중요 약물이랬어요. MgX4라고 하는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은 얘가 이제 하여튼 기전, 부작용. 그래서 얘 주 기전은 중추신경 억제를 했어요. 중추신경을 억제. 그래서 신경 전도를 감소시켜요. 신경 전도를 감소시켜서 그래서 이제 경련을 감소시키고 중추신경계의 어떤 과민 작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했고, 얘가 이제 칼슘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했어요. 부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칼슘 통로를 차단하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평활근 이완. 평활근을 이완시키니까 자궁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니까 혈압이 떨어뜨리는 거죠.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얘는 혈관 경련이 있는 애들을 혈관을 좀 이완시키면 간질 공간에 있는 체액들이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얘 부작용은 얘도 디곡신처럼 오심구토, 얘도 오심구토라든지 홍조 발안, 열감도 있었죠. 홍조, 열감, 발안을 얘가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억제로서 이제
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반사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이 떨어진다. 호흡수가 줄어들고 맥박수도 떨어지고 BP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소변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소변 기능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필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로 갈게요. 당뇨. 그래서 PIH랑 당뇨는 되게 중요한 애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뇨, 임신이 되면 이 임성 당뇨가 잘 생겨요. 저도 첫애 때 임성 당뇨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임신 분만 관련 인슐린 요구량 변화는 별 3개이죠. 별 3개. 별 3개이고 특히 1기랑 2, 3기. 2, 3기가 특히 중요하죠. 1기하고 2, 3기는 특히 별 3개이고요. 이제 분만 후는 별 2개. 분만 후 수유기는 별 2개이고 2개. 나머지는 별 하나로 봐도 돼요. 기전이 되게 중요해요. 기전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도 되게 중요하죠. 별 3개. 별 3개여서 이제 선별검사랑 확진검사가 있잖아요. 선별검사, 확진검사의 이제 방법과 이제 양성 기준도 중요해요. 양성 기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체의 위험과 합병증. 이것도 별 3개죠. 작년에는 나왔잖아요. 그 합병증, 태아 합병증, 신생 합병증이 나왔었고, 모체의 합병증도 중요해요. 합병증도 이제 별 3개. 얘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케찹, 그래서 이제 케감류 해도 돼요. 케찹 있는 감류를 양자에게 줬다. 양자 견에게 줬다. 그게 더 낫다. 양자견. 케찹 있는 감류를 이제 양자견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감유에 케찹이 있어요. 감유에 케찹이 있는 거를 이제 견인데 개를 좋아하잖아요. 개를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견에게 준 거예요. 케찹이 있는 감유를 양자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게 합병증 외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폐 성숙. 그래서 이제 태아의 폐 성숙은 이것도 사실 거기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였죠. 이건 별 2개 하시고, 그다음 임신성 당뇨 치료는 별 3개를 하시고, 산정 간호는 사실 별거가 없어요. 별게 없어서 그냥 시기는 그냥 별 2개로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분만 후 간호에 있어서 피임은 별 3개고 나머지는 별 2개를 하시면 돼요. 피임은 별 3개, 나머지는 별 2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67페이지 임신 분만과 관련된 인슐린 요구량의 변화를 보면요. 그래서 특히 당뇨를 유발하는 게 만드는 게 언제예요? 2, 3기예요. 2, 3기 때. 2, 3기면 우리가 4개월 때부터가 2기잖아요. 그래서 4개월 이후부터는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때 빼놓고는 다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거죠.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당뇨가 유발이 되면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는 거고,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면 인슐린 요구량은 감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각 시기별 2기, 3기, 그 분만 후, 그 다음 이제 수유할 때, 이유할 때. 그래서 2, 3기 때가 가장 당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때는 당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당이. 그래서 1기 때는 왜 당이 떨어지냐? 1기 때는 이제 엄마 자체가 잘 못 먹어요. 아까 임신 오조증 아까 6에서 12주까지 거의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오조증이 있고 해가지고 엄마가 잘 못 먹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또 많이 해요. 췌장에서 엄마한테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하면 혈당이 떨어지잖아. 떨어지고 또 이제 엄마 있는 당은 또 태아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그 일기 때는 저혈당 위험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일기 때 있는 거고 2, 3기 때는 어떠냐? 2, 3기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태반이 완성되는 게 언제랬어요? 3개월 때 태반이 완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반에서는 태반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태반에서 코티졸도 나오고 태반 락토겐도 나오고 에스tro겐 또 프로게스테론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인슐린 분해 효소인가? 걔도 나오죠. 걔 이름이 인슐린 분해 효소 맞아요? 인슐린 분해 효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을 다 감소시키는 것들이 호르몬에서 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티졸은 혈당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태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중에서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혈당을 높이는 인슐린의 기량작용이 있는 애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특히. 그래서 우리 그거 그래가지고 저기 복합 피임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당뇨병 환자들은 복합 피임제 먹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 프로게스테론이 인슐린 기량제 효과가 있다라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첫애 때는 되게 살이 많이 쪘어요. 둘째 때보다. 그러니까 첫애라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저도 이거 임신 선별검사하니까 이제 그 약간 당이 높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혈당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 인슐린 요구량은 줄어든다. 요구량은 더 높아지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의 요구량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만할 때는 그 혈당이 저혈당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분만할 때는 잘 못 먹잖아. 못 먹고 막 진통을 하잖아. 진통을 하니까 이제 당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생길 수 있고 분만 후가 중요하댔어요. 분만 후에는 태반이 나갔잖아요. 아까 태반 고혈당을 유도했던 태반이 나가면 태반 호르몬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혈당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혈당 유발 요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질 수 있고 수유 때도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의 모유는 엄마의 당으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엄마의 모유는 엄마 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유로 애들 2명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밥 공기가 진짜 작아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금 주나 막 그래가지고 진짜 모유를 먹이면 되게 많이 먹게 돼요. 엄마의 모유가 엄마 당에서 나가니까. 이유를 하면 다시 임신전으로 돌아오죠. 이유를 하면 임신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보도록 할게요. 임신성 당뇨 검사. 선별 검사랑 확진 검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몇 g을 주냐. 포도당을 몇 g을 주자. 그래서 포도당에 설탕물을 막 줘요. 이 검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선별 검사 때는요 50g을 줘요. 50g. 그리고 확진 검사는 얘는 100g을 주죠. 우리가 당뇨 진단 검사할 때는 그 오랄 GGT 경구당 부한 것 그때는 75g을 줬어요. 그때는 성인에서 주는 건 75g을 주고 여기서는 선별 검사는 50g, 그다음 확진 검사는 100g 곱하기 거의 2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주고 또 언제 하느냐. 언제 한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선별검사 시기가 임신 24주에서 28주예요. 24에서 28주라고 하면 우리가 6개월이죠. 6개월이면 이게 2기 말이잖아요. 거의 2기 말. 2기 말 때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4에서 28주에 시행한 시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한다. 그리고 선별검사 때는요. 인부가 이제 그냥 공복하지 않고 그냥 와요. 선별검사는. 근데 이제 확진검사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밤에 금식을 해야 돼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선별검사는 이제 공복일 필요가 없이 이제 50g 포도당을 마신 다음에 1시간 후에 측정해요. 1시간 후에 측정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140 이상으로 봐요. 140 이상이면 이제 양성으로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확진검사를 받게 해요. 그래서 확진검사는 아까 밤에 금식을 하게 하고 이제 얘는 이제 100g을
먹게요. 100g을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복 혈당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의 혈당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회 이상이 이제 기준치 이상이면 우리가 임시형 당뇨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의 기준은 전화번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958-5540으로. 958이면 이게 강북구 쪽이에요. 강북. 하여튼 강북 쪽에 구자로 가는 게 강북이거든요. 그래서 9. 그래서 9 외우고, 강북에는 9. 10 가기 전에 9야. 9이고, 이제 58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40이죠. 5540. 5가 3번 들어가네. 5가 3번. 958에 55. 그리고 이제 40. 4하고 0이죠. 5540. 그 다음에 8에서 4는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반이 줄어들죠. 5는 2개가 되고 8은 반이 줄어든 거. 958에 5540으로 이제 진단을 한다. 이제 이걸 외워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병에 대한 검사는 임선에 당뇨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한다. 선별검사는 이제 호두당을 얼마를 주냐? 50g을 주고, 확진은 100g, 2배인 100g을 주고, 얘는 금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금식을, 얘는 그냥 금식은 안 하고 그냥 먹고 오고, 얘는 1시간 후에 그냥 측정을 한다. 근데 얘는 확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복에서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의 혈당치를 봐서 이제 그 기준치보다 2개 이상 상승하면 임시성 당뇨로 진단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했을 때 140 이상이면 이제 확진 검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혈당의 변화는 이제 958에,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써야 돼. 958에 5540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가 95예요. 95이고 여기가 이제 180. 그 다음에 여기에 155. 그 다음에 140. 이것도 외우고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8만 이게 0이 붙여요. 8만 0이 붙이고, 나머지는 2개예요. 나머지는 2개고 8만 0이 붙여요. 이게 0으로 간다 생각하면, 이게 다시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지금 공복시 혈당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00g 포도당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때 혈당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점점점 줄어야 되겠죠.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것보다 이제 2개 이상이면 임상 당뇨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모체 위험과 합병증. 그래서 이제는 합병증이 뭐냐? 엄마한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감류, 어떤 감류? 케찹. 하여튼 케찹을 바른 감류를 어떤 견이야? 양자견. 그래서 개를 너무 사랑해. 당뇨병 인부가 개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개의 이름을 양자견이야. 양자견. 그래가지고 이제 감류를 뭐를 발라서 케찹 바른 감류를 양자견에게 이제 당뇨병 산모가 준 거야. 그래서 합병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케찹을 바른 감류. 그래서 케톤산증하고 감염, 얘도 유산. 그다음에 이제 양수 과다, 자간전증, 견갑 난산. 그래서 뭐 기전이 있는 애들, 얘네들은 기전이 조금 있죠. 기전이 조금 있는 애들은 기전까지 좀 알아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톤산증은 우리가 당뇨에서 케톤산증 오는 거랑 같은 거죠. 케톤산증. 인슐린 투여를 안 했을 때, 인슐린 부족하면 당이 에너지원을 못 쓰니까 지방이 에너지원을 써가지고 케톤산증이 생기고, 케톤산증이 생기면 태아한테 위험하댔잖아요. 태아 사망이나 뇌의 손상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염은 우리가 당뇨병 산모들은 우리가 이제 당이 높으니까 세균 바이러스가 좋아하고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호중구에
화학 주성기는 떨어진다잖아. 호중과 대세포의 식균 작용이 떨어진다잖아. 그래서 간염이 잘 생기고, 유산이 얘는 뭐 기전이 없죠. 유산이 혈당 조절을 못하면 유산이 잘 생긴다. 유산은 이제 20주 이전에 애가 죽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수 과다. 양수 과다는 왜 생기느냐? 양수 과다는 혈당이 높으니까 수분을 뭔가 끌겠죠. 혈당이 높으니까 이제 약막강에도 수분을 많이 끌고, 혈당이 높으면 수분도 많이 끌고, 그리고 또 태아도 혈당이 높아요. 엄마한테 혈당을 받아서, 태아도 엄마한테 혈당을 받아가지고, 태아도 혈당이 높으면, 당이 높으면 또 얘가 인슐린을 만들어요. 태아는 인슐린 만들거든요. 인슐린 만들고, 당이 높으면 소변이 많이 나가잖아요. 당이 높으니까 소변이 나가. 소변도 많이 싸고, 소변도 혈당이 높아서 소변도 많이 싸고, 또 엄마. 그러니까 양수 과다는 엄마 측, 태아 측 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고혈당이 수분을 많이 끌게 해가지고 양수 과다를 만들고, 또 태아는 혈당이 높으니까 소변으로 소변을 많이 단뇨를 하는 거죠. 단뇨. 그러니까 양수 과다가 생기고, 그리고 인슐린, 엄마의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의 당은 태반을 통과하지만 엄마의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슐린을 만들어요. 자기가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 조절을 하려고 얘가 이제 인슐린을 태아가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자가안전증은 아무래도 당뇨병, 산모 등 혈관의 손상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혈관 손상을 가지니까 자가안전증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자가안전증이 뭐랬어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엔도텔린은 혈관 내피세포 손상. 그런 연관해서 자가안전증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갑난사는 아까 태아가 엄마로부터 혈당도 받고 자기가 인슐린을 만들고, 인슐린은 동화작용이 있어가지고 지방하고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단백질하고 지방을 많이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생기죠. 고체중아가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제 어깨가 나가기 힘든 거예요. 경갑난산이 어깨가 빠지기 어려운 거예요. 머리만 빠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애가 우리 분만할 때 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애가 어깨가 나와야 분만의 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애 낳기 힘들게 경갑난산이 발생하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 임신 태아의 폐성수. 그래서 우리가 LSD 비율이 2:0 이상이면 폐가 성숙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거의 9개월에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9개월에 이제 얘가 2.0 이상이라도 이제 호흡곤란증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태아가 인슐린이 높으면 계면활성제의 합성이 지연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틴이라고 하는 애가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애라 했었죠. 그래서 레시틴이 많다 하더라도 레시틴이 계면활성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걸 방해하는 애가 누구냐? 인슐린이다. 그래서 얘가 인슐린이 높아가지고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걸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호흡곤란증이 오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당뇨병 애한테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치료. 그래서 치료는 인슐린 치료를 해요. 당뇨병 산모한테는 그 구강으로 먹는 혈당 강화제를 안 써요. 그건 태반을 통해 가지고 얘가 그 얘기가 구강 혈당 강화제를 안 쓰거든요. 구강 혈당 강화제를 안 써요. 그래서 그 경구용 금지가 271페이지에 있죠. 태아 기형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271페이지에 보면 경구용 금지해가지고 금지한다. 인슐린만 준다. 태아 기형 발생 위험. 그래서 경구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별 2개를 하시고, 왜 이제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투여 싫잖아요. 인슐린은 피하러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침습적이니까 싫잖아.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경구 혈당 강화제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이 언제 투여하느냐? 공복신 95, 식후 1시간 140, 식후 2시간은 120. 그래서 아까 공복시 아까 95 넘 95.
그리고 1시간은 140. 2시간은 120. 여기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2시간 120일 때는 인슐린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거하고 조금 틀리죠. 근데 비슷한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복 시에는 95, 그 다음 1시간은 140, 2시간은 120. 그럴 때는 이상일 때는 그럴 때는 인슐린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전, 산후, 간호 계획. 간호 계획을 보면 그래서 영양 섭취가 칼로리 섭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데 정상 임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정상 임신 때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지금 30에서 35칼로리 정도 섭취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임신 전 몸무게랑 매일의 활동량의 기초를 두고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30에서 35칼로리를 섭취한다. 이것도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임신 시에는 3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 했잖아요. 300칼로리. 그러면 얘는 킬로그램 30, 35칼로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비만 여성은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케톤료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케톤료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만 이제 섭취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사는 3끼 식사는 3회 간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은 3끼 식사는 2회의 간식이었었죠. 2회 간식이었는데 얘는 하나가 더 많죠. 3회의 간식.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3끼 식사는 3회의 간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분만 후 간호. 분만 후 간호에서는 이제 모유 수유와 관련된 거랑 피임과 관련된 거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모유 수유랑 피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모유 수유와 관련된 거예요. 모유 수유. 그래서 우리가 분만 후에는 혈당이 떨어진댔어요. 아까 태반이 없어지니까. 태반 호르몬도 없고 인슐린을 방해하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슐린 혈당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가 더 권장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유 수유는 당이 나가니까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보통 더 하라고 하죠. 당뇨병 저항 효과. 혈당이 떨어지니까 엄마 당이 애한테 가니까 항당뇨 효과가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있죠.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모유 주기 전에 가벼운 스낵 우유를 먹고, 그리고 또 모유하고 나서 모유 수유 산모가 유선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유선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황색포도상 구균이 이제 유두를 통해서 유두의 어떤 이제 열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유선염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을 청결히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뇨병 산모는 감염 위험성이 더 크다 했었잖아요. 호중구 기능이 떨어지고 대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당이 잘 생기니까, 그래서 균이 잘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청결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유를 하면 임신 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투여를 해야 할지 모르죠. 당뇨가 있었던 산모들은. 그 다음 피임.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한테 하면 안 되는 것이 복합경구 피임제는 이제 아유디. 그래서 이제 차단 방법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만 후에 간호, 당뇨병 산모에서 분만 후에 간호의 틀은 모유와 관련, 모유 수유랑, 그다음 피임, 그게 틀이에요. 그래서 모유를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항당뇨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항당뇨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혈당 유발이 있기 때문에 모유하기 전에 꼭 우유나 스낵을 섭취하도록 하고, 또 위험한 게 당뇨병 환자는 유선염 발생이 높을 수 있으니까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유 먹다가 이제 이유를 하면 내 혈당이 임신 전 수준으로 다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모유할 때는 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슐린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 둬야 하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어떤 피임을 하면 안 되느냐, 특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유디하고 경구 피임제죠. 경구 피임제. 뭐 복합만 아니죠. 경구 피임제 다. 아유디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유디는
아이오딘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환자 감염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 피임제는 아까 혈당을 올릴 수도 있죠. 아까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인슐린의 기량작용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 피임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차단 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